예,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관리 강의를 맡은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최장호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기업 생산의 3요소 중 하나인 노동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영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생산활동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모든 조직들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이 제한된 수량,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종 생산물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최종 생산물을 최대화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 효율성을 다루는 학문을 우리가 경영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경영학이 과학에서의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학이라고 하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이제 구분이 될 거고, 사회과학은 그 하부에 경영학, 사회학, 인류학, 지리학, 역사학 등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보고 있는 경영학에서는 재무, 마케팅, 회계, 전략, MIS, 그리고 인사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다시 인사 부분에서는 조직 행동론, 노사관계론, 인적자원 관리론으로 구분이 됩니다. 조직 행동론에서의 기본 주장은 사람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모티베이션을 시켜야 된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티베이션, 동기부여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인 학습을 주로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노사관계에서는 기업 내에 존재하는 노동조합과 경영진 간의 갈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논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 관리 분야에서는 조직행동론에서 밝혀진 여러 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실무에서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가를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 관리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우선 인적자원 관리는 조직 내에서 사람 관리에 대한 모든 내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집하고 채용된 사람들을 이제 교육시키고 이후 개개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을 해주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모두 인사관리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인사에서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인 일사, 사람과 일을 어떻게 부합시킬 수 있느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능력, 성격 등을 고려한 배치, 더불어서 업무가 요구하는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해서 주로 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는 조직원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체인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산의 3요소인 자원, 자본, 노동력을 생각을 해보면 자원이나 자본은 가지고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적자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어떻게 모티베이션 시키는지, 어떠한 제도를 사용해서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성을 살펴보면 인적자원 관리의 모든 제도들은 조직의 가치관과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 문화가 확대된 가족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할 경우에는 인화단결이든지 평등주의 인사를 강조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는 고성과자 혹은 고능력자를 우대하는 인사정책을 펼 수 있게 됩니다. 인적자원 관리의 특성입니다. 우선 생산의 3요소는 우리가 자원, 자본, 노동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인적자원 관리는 노동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논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히든 밸류, 숨겨진 가치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산의 3요소인 자원, 자본을 생각을 해보면 재무제표상에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지가 수치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무제표상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생산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상의 가치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히든 밸류, 숨겨진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의 특성 세 가지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측정 불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개개의 사람들이 조직의 성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보이고 있는지 수치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측면에서 모방하기 힘들다는 측면의 특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생산의 3요소인 자원, 자본의 경우는 경쟁 기업에서 시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유사한 수준의 자원, 자본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력 측면에서는 경쟁 기업과 똑같은 형태의 노동력을 갖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대한 레버리지 이펙트, 우리가 레버리지 이펙트라고 얘기하면 지렛대 효과를 얘기하는데 적은 인풋으로 보다 큰 아웃풋을 얻을 수 있을 때 레버리지 이펙트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직업능력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 투자의 확대, 교육 투자의 확대 두 가지를 비교해 본 결과 교육훈련 투자를 확대했을 경우에 시설 투자에 대한 확대보다 같은 비용을 들이고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적 자원은 상당히 큰 지렛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인적 자원 관리의 변화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기 형태의 인적 자원 관리는 고대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만드는 과정, 고대 중국에서 만리장성을 쌓는 과정에서 초기 형태의 인사 관리가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대적 형태의 인사 관리는 산업혁명 이후부터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과 산업혁명 이후의 변화상을 잠깐 살펴보면 산업혁명 이전에는 주로 간의 수공업에 의해서 모든 생산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회사의 사장이시고 어머니가 매니저 역할을 하고 다른 가족 요원들 중에 특정 사람들이 또 각각 파트의 매니저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부터 생산 능력이 급격히 향상됨에 따라 외부 노동력들을 적극적으로 회사 안으로 도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기반으로 한 임금 노동이 산업혁명부터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대적 형태의 인적 자원 관리는 산업혁명 이후부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업혁명기의 노동상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 초기에는 농촌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도시로 몰리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의 공급이 노동의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노동의 공급이 초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본가 입장에서는 회사의 오너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급여 수준을 계속 낮추고자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 측면에서는 동기부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겪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테일러라는 사람이 과학적 관리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테일러는 미국의 석탄회사, 석탄 운반 회사의 중간 관리자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조직 내에서 시간 동작 연구가 필요하다. 시간 동작 연구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방법을 모든 사람들이 같이 따라할 경우에 성과가 일정 정도의 성과가 이제 보장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형태의 직무 분석,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각기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게 한 이후에 가장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 방법을 모든 사람들의 행동에 적용할 경우에 기업의 성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관리 이후에 새로운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연구를 호선 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선 실험은 하버드의 엘튼 메이어 교수에 의해서 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엘튼 메이어 교수는 작업장의 밝기에 따라서 개인의 성과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를 찾아가서 웨스턴 일렉트릭사의 한 공장 중에 하나인 호선 공장에서의 실험을 시작을 합니다. 이 실험에서는 우선 공장의 구성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그룹은 보다 밝은 환경에서, 두 번째 그룹은 기존의 환경에서 근무를 시킵니다. 이후에
두 그룹 간의 성과 차이를 보고 넬튼 메이오는 보다 밝은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성과가 더 좋을 거라는 걸 밝혀내고자 이 실험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결과를 살펴보니까 두 그룹 간의 성과 차이가 없었다는 측면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넬튼 메이오는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이 성과 차이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의 몰입도라든지 사람들이 일에 대한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외부 환경보다 더 중요한 요소임을 밝혀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러한 점을 밝혀낼 수 있었던 건 인터뷰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각각의 팀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인터뷰를 해보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이전보다 누군가가 와서 우리의 작업 환경, 우리의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경쟁이 되고 있는, 비교가 되고 있는 다른 그 집단에 비해서 성과를 높여야 된다고 서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협력 의도라든지 동기부여 수준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음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과 혹은 집단의 성과는 외부 환경보다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동기부여 수준에 의해서 혹은 조직에 대한 몰입도, 직무에 대한 몰입도에 의해서 더 많이 결정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부터 통제에서 몰입으로라는 슬로건이 탄생을 합니다. Theory X와 Theory Y의 차이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ory X에서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ory X를 생각하고 있는 관리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급적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감시와 통제의 중요성이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Theory Y 측면에서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사람들은 일할 의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업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주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ory Y를 주장하는 매니저, Theory Y를 주장하는 경영진들은 가급적이면 사람들의 몰입감, 사람들의 동기부여 수준을 높여주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제 방식의 문제점, Theory X의 문제점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적절한 방법으로 일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통제할 필요, 따라서 통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최근의 경영 환경은 외부의 영향력에 따라서 많이 이제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제가 강조될 경우에 사람들의 적극적 활동,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보다 새로운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활동이 부재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Theory Y, 몰입으로부터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새로운 일 혹은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모색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통제보다는 몰입을 위주로 한 경영 방침이 좀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인적 자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보통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이 가진 부채로서의 인적 자원, 두 번째는 기업의 자산으로서의 인적 자원의 두 가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조직이 가지고 있는 조직의 노동력을, 조직의 인적 자원을 부채로 바라볼 경우에는 다른 부채와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줄이고자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조직의 구성원들, 인적 자원을 자산으로 바라볼 경우에는 이 인적 자원들로부터 보다 많은 효익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가 강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기존에는 경영진들이 인적 자원을 부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부채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사람들에 대한 대량 해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계화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미국 기업들에서 많은 다운사이징, 대량 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대량 해고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 연구에서의 기본 결론은 대량 해고는 기업의 성과와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단기적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노동력의 절감을 통해서 노동비의 감소, 이를 통해서 단기적인 경영 성과의 향상을 꾀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기업의 성과가 낮아지거나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합니다. 이 이유로서 생존자 증후군 혹은 이제 호황기 대처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생존자 증후군이라고 한다면 대량 해고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 직업을 계속 지킬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전보다 못한 수준의 조직 몰입, 이전보다 못한 수준의 동기부여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의 성과가 낮아지는 현상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은 해고됐는데 나는 우리 직장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상황에서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대량 해고들은 개개인의 역량의 문제라기보다는 최고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 전략에서의 부적절한 선택 때문에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더 많을 겁니다. 최고 경영진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량 해고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다음번에 또 우리 경영진이 뭔가 실수를 해서 대량 해고의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나도 실직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염려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정적인 다른 직장을 찾아가고자 노력을 하고 그에 따라서 현 직장에 대한 몰입도가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호황기 대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불황기에 사람들을 대량 해고를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순환에 따라서 경기 호황기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선발을 해서 생산 수준을 높여야 할 겁니다. 하지만 경기 불황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갔고 경기 호황기에 새로운 사람들을 선발할 경우에는 이 사람들을 모집하고 선발하고 교육 훈련을 시킨 이후에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생산력을 보이는 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호황기에 기업이 충분히 생산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기업의 다운사이징, 대량 해고가 장기적 측면에서는 기업 성과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기업이 가진 인적 자원을 기업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특정 자원을 자산으로 인식하게 될 경우에는 이 특정 자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가급적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적 자원, 사람들에 대한 투자가 강조가 되면서 더 많은 교육 훈련, 또 외부로부터 더 수준 높은, 외부로부터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사이닝 보너스나 스탁 옵션 등을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핵심 인재들을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고속 승진 제도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을 기업의 자산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인재 전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인재 전쟁은 능력이 뛰어난 조직원들에 의해서 조직 성과가 결정된다는 차원을 강조를 하면서 핵심 인재를 어떻게 획득을 하고 이 핵심 인재들을 어떻게 유지 관리할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인적 자원 관리의 전반적인 목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은 조직 성과 향상을 최종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통해서, 노동력을 통해서 조직 성과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동기부여 수준이 높아야 할 겁니다. 높은 동기부여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일할 맛, 이런 것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 몰입, 조직과 내가 하나라는 생각, 따라서 조직에서 더 오랫동안 더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욕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동기부여가 형성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조직 몰입은 직무 만족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직무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을 때 우리 조직에 대한 만족감, 따라서 우리 조직에 대한 몰입감이 증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인적 자원 관리는
보다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동기부여, 조직 몰입, 직무 만족을 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앞으로 공부하게 되실 인적자원 관리의 각 챕터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관리의 과정 차원에서 채용, 교육, 보상, 유지, 방출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관리 과정은 계획, 실행, 통제, 플랜, 두, C라는 3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채용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몇 명을 채용할 것인지, 내부에서 채용할 것인지, 외부에서 채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더불어서 실행 차원에서는 보다 훌륭한 사람들을 노동시장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해서 모집 홍보를 하거나 많은 지원자 중에 보다 적절한 사람을 선발하기 위한 선발, 면접, 배치 과정을 겪게 될 겁니다. 통제 측면에서는 선발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발 시 얻은 점수와 이후에 인사 고과 점수를 비교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채용이 적절했는지를 판별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교육 측면에서의 계획은 현재 우리 직원들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에 따라서 실행 차원에서 각각의 문제, 예를 들어서 승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통제 차원에서는 이 교육이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서 시험 이후에, 교육 이후에 시험을 보는 방법을 채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상 차원에서는 공정한가, 우리 회사의 보상 시스템이 공정한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우리 회사의 보상 수준이 어떠한지, 우리 회사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성과, 능력, 업무 가치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세우게 될 겁니다. 실행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보상 정책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모티베이션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게 될 거고, 통제 차원에서는 우리 회사의 보상이 적절하게 배분되고 있는지, 이를 사람들의, 구성원들의 만족감을 파악하면서 보상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유지, 방출 차원에서도 그동안 우리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들 중에 과연 성과가 좋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성과가 나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바탕으로 해서 누구를 승진시킬 것인지, 누구를 조직 내에서 방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게 될 겁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성과평가라고 합니다. 성과평가는 그동안 한 해 동안 일한 개개인의 노력의 정도를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과평가는 관리적 목적과 개발의 목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관리적 목적이라고 하면 성과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누구를 승진시킬 것인지,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 이거를 성과평가의 관리 목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발 목적이라고 하면 성과평가를 통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강점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교육훈련 제도를 설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성과평가를 통해서 시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최근의 인적자원 관리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기업들이 강력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성과급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상대평가를 통해서 성과를 확인한 이후에 상대평가의 점수에 따라서 보상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성과자들을 더 모티베이션 시키고 저성과자들에게는 새롭게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의 개념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라고 한다면 기업의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회사의 인적자원 개발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고몰입 인적자원 관리, 사람들을 하여금 어떻게 해야지 자신의 직무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더 몰입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핵심 인재를 어떻게 획득하고 우리 회사에 들어온 핵심 인재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앞으로 공부하실 인사관리의 다양한 챕터들에서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것으로 인적자원관리 개관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